갈등을 드러내지 않고 집단의 조화를 유지하려는 사회적 규범. 이것은 일본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와문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와문화는 일본인의 행동을 조용히, 조화롭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태도로 꽁꽁 묶어놓고 있지만 자유를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과는 잘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화는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누군가가 만들어낸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일본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작동하고 있는 이 부자연스러운 와문화는 대체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 생겨난 것일까요? 와문화의 뿌리는 7세기 초 쇼토쿠 태자의 17조 헌법에 등장한 화를 귀하게 하라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의미는 권력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싸우지 말라는 정치적 메시지에 가까웠습니다. 초기의 화는 오늘날의 와문화의 씨앗이었지만 지금의 형태와는 다른 것이었죠. 지금의 와문화, 갈등 억압과 침묵, 수능, 집단 우선의 와는 에도 시대에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결과라고 보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일본은 원래부터 계급이 분명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맨 위에는 천황과 귀족들이 있었고 그 아래에 무사계층이, 그 다음엔 농민, 그 아래가 상공인, 그리고 맨 아래에는 천민계층이 있었죠. 이런 계급 구조는 에도 막부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전쟁이 멈추고 긴 평화가 이어진 에도 시대에 들어서면서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없는 시대에 귀족과 사무라이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위로 올라올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었죠. 에도 막부가 등장한 뒤 일본은 전국시대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끝내고 긴 평화에 들어갑니다. 겉으로만 보면 좋은 시대처럼 보이지만 권력을 쥔 입장에서 보면 한 가지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또다시 반란이나 내전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었죠. 막부, 다이묘, 사무라이, 귀족까지 지배층 전체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자리를 영원히 유지하는 것, 그리고 아래에서 누군가 올라오지 못하게 사다리를 치우는 것이었죠.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람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주는 위험했고 직업을 바꾸는 것도 위험했고 자신의 처지에 불만을 품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더더욱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도 막부와 지배층은 신분제를 강화하고 그 신분을 지키도록 만드는 정신적 장치로 와문화를 선택했습니다. 농민이 상공인이 되거나 상공인이 무사가 되거나 천민이 위로 올라가는 길은 사실상 막혀 있었고 법과 관습이 그 이동을 철저히 제한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농민은 쌀과 세금을 바치는 존재라서 논에서 떨어지면 안 되고 상공인은 돈을 벌더라도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천민은 제도 밖에 있어야 위계가 유지되기 때문이었죠. 누군가가 자기 계급을 벗어나 새로운 힘을 가지게 되는 순간 지배층의 기득권이 흔들릴 수 있었죠. 그러니 신분과 직업을 세습으로 묶어버리는 것이 지배층에게는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여기에 와문화가 결합합니다. 신분제와 와문화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를 강화하는 두 개의 축이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조화를 깨뜨리지 말라,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 주어진 자리를 지켜라는 메시지가 계속 내려왔습니다. 법과 제도로 신분을 묶고 다이묘는 번 단위에서 감시를 강화하고 사무라이는 마을과 농민을 통제하며 그 정당화의 언어로 와를 사용했습니다. 와는 이제 서로 잘 지내자는 뜻이 아니라 튀지 말고 토달지 말고 각자 맡은 역할만 조용히 하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닌구미 같은 상호 감시 조직이었죠. 몇 가구를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 한 집에서 문제가 생기면 옆집까지 함께 처벌받게 하는 방식이었는데 누가 마을 규칙을 깨거나 도망을 치거나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 사람만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웃까지 함께 피해를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감시하게 되고 다른 생각을 말하는 사람, 튀는 사람, 와를 깨는 사람을 먼저 공동체 내부에서 압박하게 되죠. 겉으로는 마을이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조용함은 내부적으로 끊임없는 자기검열과 상호 감시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주는 법으로도 제한되었습니다. 농민이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허가가 필요했고 대부분의 경우 허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논을 떠난 농민이 많아지면 세금이 줄어들고 무사계급이 받을 봉급도 줄어들기 때문이었죠.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농민이면 아들도 농민, 아버지가 식당을 하면 아들도 식당을 해야 했고, 목수의 집안은 목수, 상인의 집안은 상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가업계승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지 마라, 다른 길을 꿈꾸지 마라는 통치 논리였던 것이죠. 이런 구조 속에서 와문화는 사람들의 생존 전략이 되었습니다. 반대하지 않고 불만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순응하면 처벌받지 않고 가족도 안전하니까요. 반면에 소리치는 사람, 질서를 깨는 사람, 새로운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위험한 존재로 취급되고 때로는 벌을 받거나 마을에서 배척당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에도 시대의 와문화는 인간적인 따뜻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배층의 기득권과 신분제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기능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는 메이지 유신 이후에도 한 번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신분제가 폐지되었지만 수백 년 동안 축적된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직업을 대대로 잇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은 일본 곳곳에 노포로 이어졌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같은 가게를 이어오는 일은 전통이자 자부심이 되었지만 그 뿌리를 따라 올라가 보면 에도 시대의 직업 세습과 그 위에 씌워진 와문화의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일본 정치인들 중 상당수가 세습 정치인인데 일본 국회의원의 10명 중 4명은 세습 정치인이죠. 아베나 고이즈미 전 총리도 아버지로부터 지역구와 인맥, 조직을 통째로 물려받았죠. 이건 역시 역할은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관념, 즉 신분과 직업을 세습하는 문화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회사와 조직 문화에서도 와문화는 계속 작동합니다. 회의에서 정면으로 반대하는 대신 미리 조율하고 모두가 동의한 것처럼 보이는 합의를 만들어내는 내마와시 관행, 개인의 욕구보다 팀과 회사, 공동체를 우선하라는 압박,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숨기는 태도들이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드럽고 예의 바른 문화지만 그 안에는 에도 시대부터 내려온 조용히 순응하라는 메시지가 희미하게 이어지고 있는 셈이죠. 결국 일본의 와문화는 자연스럽게 생긴 민족적 습성이 아니라 에도 시대 지배층이 만든 통치 구조의 유산이었고 지금까지도 일본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규칙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시간 프린터였습니다.